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부가 내년 1월에도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지기현 부장 판사죠. 지난 9월 초만 해도 재판장은 이제 12월쯤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재판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 14, 15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기일이니까 그건 그냥 참고를 하시고 7, 9, 11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까지 좀 정해서 하고 재판 종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12일, 늦으면 15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뤄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선고까지는 보통 1,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재판부는 이제 통상 2월에 있는 법원 인사 이동 전에 이제 선고를 내리겠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에 2월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1월 18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풀려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네. 나오는데요. 만약에 15일에 이제 구형이 이루어진다면 구속 기한이 18일까지 이제 시일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며칠 사이에 이제 판결문을 쓰고 선고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18일 구속 기한이 끝나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체포방해 사건 재판 1심에서 이제 먼저 실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다음 달 시작되는 그 외환죄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기현 재판장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뭐 날수로까지 계산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전력으로 봤을 때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2월 인사이동도 변수인데요. 내년 2월 말이면 지기현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근무기간 3년을 다 채우게 됩니다. 만약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인사가 나서 재판부가 바뀌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가 얘기한 걸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올 연말쯤이면 선고가 내려질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판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나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사실은 뭐 이유를 저희가 한두 가지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변호인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 때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은 법리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어떤 공격성 발언 등이 있는 것들이 여전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실체적 진실에 관한 부분, 특히 당시에 어떤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어떤 내용들을 증언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에서 그것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내용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거의 다 나온 상태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앞으로의 일정들을 왜 좀 더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도 약 1년여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공판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스케줄에 대한 조정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또 다시 날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다시 그런 구체적인 날짜를 계산해서 선고 시점과 그다음에 구속영장 기간의 만료 시점이 또 이렇게 애매한 시차를 벌어지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월 중순까지 이제 심리를 하겠다라고 했고 2월에 법관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그때는 선고가 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보통은 이제 결심을 하고 한 1개월 정도 혹은 2개월 정도 안에 선고를 하는데 좀 크고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 종결한 날, 그러니까 공판을 이제 종결하고 결심하고 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후가 선고일로 일반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2월 정도로 이제 선고일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월 18일이 구속기한 만료인데 그렇게 되면 석방이 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 기자가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방안입니까? 네, 결국은 이제 말 그대로 가능성 있는 방안이지만 특별하게 다른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선고가 1월 18일까지 나오지 않고 또 선고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따라 유죄와 실형 선고가 있지가 않는다면은 1월 18일자로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다른 조치가 없는 이상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처럼 뭐 지금 현재 지 재판장이 다시 직권으로 뭐 구속을 하거나 아니라면은 지금 나머지 다른 재판에서 새롭게 이분과 관련돼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속을 이어가거나 혹은 다른 재판에서 먼저 실형 선고가 나거나 이런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사실은 1월 18일 이후에도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에 대한 형 선고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황당한 네.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범죄 혐의가 뭐냐면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법정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 중에서 이만큼 중요한 범죄 혐의점은 없는데 이 범죄 혐의를 다루는 재판의 선고 기일이 공교롭게도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도로 지금 잡은 형태로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한두 달 만에 진행됐던 재판도 아니고 1년이나 큰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제 공교롭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한을 못 맞춰서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또다시 석방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은 어떻습니까? 네, 지기현 재판부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제 전직 군 인사들과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등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는데요. 지 부장판사는 이제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이것들을 이제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서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에 선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진관 재판장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을 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기소 5달 만에 이제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속도를 더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는 이제 피고인들의 재판이 중계가 되면서 재판장들의 진행 스타일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진관 재판장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뭐 피고인과 증인들에게 여러 질문을 직접적이고 또 날카롭게 던져서 뭐 사이다 판사다, 돌직구 판사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실까요?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들 뭐 반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고 그냥 비상계엄 선포되고 국무위원들 잠시 모여 있다가 그냥 해산한 게 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는 매섭게 질문을 던지고요. 또 불출석한 증인들에게도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 초기부터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예고도 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제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라면서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실제로 발부를 했습니다. 또 앞서 특검팀이 이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을 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었는데 재판부가 오히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제 검사와 변호인 측 모두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좀 드물었습니다. 뭐 방금 하신 말씀은 녹취서에 기재를 해두겠다 뭐 이런 말도 자주 했는데 그만큼 곧바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제 뭐 앞으로 심리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입으로 다툼에 중재하고 또 경기 심판 뭐 이런 쪽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인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축구 시합처럼 서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꾸 심판한테 내 뜻 안 받아들여주면 틀린 거다 이렇게 2층으로 간다면 또 3, 어떻게 4층으로 하겠어요? 계속 올라가네요 이거. 예. 예, 계속 예, 하시죠. 문제가 되면 제가 제지합니다. 아유. 예. 변호사님, 이 재판이 중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재판장 스타일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또 법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각 재판은 재판장들이 별도로 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돼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각 사안에 맞게 재판장들이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의 틀이 서로 너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출석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제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들은 재판장마다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여러 재판장들을 보지만 되게 다릅니다. 스타일들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선이 있는 거죠. 최소한의 선이 무엇이냐면요.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그 사람의 영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형을 선고하기라는 약속을 국민들과 지키는 겁니다. 그거는 하고 나서 나머지 다 들어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면서 또다시 풀려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면서 그것을까지도 그 선까지 넘으면서까지 지금 재판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 예상하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이 재판에서 어떤 재판장한테 우리가 맡겼지만 우리가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권력을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부합하게 이제 내란죄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형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정치적인 주장, 예를 들어서 저희도 중계돼서 봤겠지만 무슨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 하는 거에 많은 시간들이 쓰이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늦어지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라는 것들을 재판부에서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법상식을 떠나서 이 선고가 내려질 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제일 먼저 선고가 되고 그다음에 뭐 방조 혐의나 뭐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좀 더 쟁점이 적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먼저 선고가 나오고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의 1년째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요. 거의 1년 이제 좀 있으면 1주년입니다. 1주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주 기본적 상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나 다른 헌법기관들을 통제하고자 하거나 그걸 억압하고자 하거나 체포하고자 했다라는 진술이 헌법재판부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일관되게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배제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를 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위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도 사실 결론을 내렸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거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미 왜 이거를 1년 동안이나 끌고 갔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내란인지 아닌지를 결정내리는 데서 우두머리 혐의점을 하는 데서 1년이나 많은 재판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개별 피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1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봤을 때는 이 재판의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헌법적으로나 형사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